아휴, 쌍용 니들이 이겼다. 내가 미안하다. 그냥 내가 돈 벌어서 내비게이션 패키지 넣을게.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오늘 번역해드릴 자동차는요, 쌍용의 2019년형 베리뉴 티볼리입니다. 1부에서는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V1 트림입니다. 1838만원이고요. 이번 베리뉴 티볼리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LED 떡칠, LCD 계기판 아닙니다. 바로 1.6 터보 엔진으로 바뀌었다는 건데요. 그것도 52만원밖에 상승 안 했는데 엔진이 확 바뀌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일단 마력은 126마력에서 163마력으로, 토크는 16토크에서 26.5토크로 올랐는데요. 특히 이전에는 최대 토크를 내려면 4600rpm까지 올라가야 됐습니다. 4600rpm까지 올라가려면 정말 엔진을 꽉 밟고 끝까지 돌려야 하는데, 이번에는 1500토크부터 26.5토크 최대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시내에서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기엔 정말 적합한 엔진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티볼리 같은 소형 SUV는요, 고속도로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마력도 마력이지만 저RPM에서 토크가 잘 나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참고로 코나 1.6 터보 가솔린 엔진은 177마력의 27토크로 티볼리 터보 가솔린 엔진보단 아주 약간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정도 차이 때문에 굳이 코나를 골라야 할 이유는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죠. 디젤 엔진 차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ISG, 공회전 제한 장치가 들어갔습니다. 가솔린 엔진이 디젤에 비해 조용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ISG 같은 기능이 없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가솔린 엔진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진동과 소음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한 5만 킬로 정도 타면은 바로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ISG가 있다면 정차 시에 시동을 꺼주니까 소음 진동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차 시에는 전기차급 정숙성을 보여준다는 건데요. 이 시동 꺼놓는 기술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시동 꺼질 당시에 엔진 피스톤 위치와 잦은 시동에도 무리가 가지 않은 AGM 배터리가 장착되어야 하기 때문에 꽤나 비싼 기술입니다. 프로젝션 헤드램프의 경우 일반 벌브 타입보다 밝고 빛이 명확합니다. LED 헤드램프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어두워서 운전 못하겠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오르간 타입의 가속 페달도 매우 환영할 만한 옵션인데요. 이게 보통 현대기아 기준 소나타급 이상에서만 달아주는 옵션인데 티볼리는 기본부터 들어있습니다. 오르간 페달이 일반 페달에 비해 발목에 스트레스가 훨씬 덜한데요. 일반 페달의 경우 발가락부터 발꿈치까지의 부위만으로 페달을 조절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발목이 좀 아픕니다. 하지만 오르간 페달의 경우 발바닥 전체로 컨트롤하게 되기 때문에 발바닥에 맞는 부하가 상당히 적습니다. 발목도 훨씬 덜 아프고요. 운전석 유리의 경우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기본 적용되는데요. 원터치로 작동하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것도 한 번만 당기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세이프티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올라가는 중간에 사람의 신체가 닿으면 자동으로 멈추는데요. 유리가 목이나 팔을 누를 일은 없다는 거죠. 이것도 현대 기아에서는 은근히 짜릿한 옵션입니다. 요즘 시대엔 없으면 안 될 그 옵션, 바로 후방 주차 센서 들어옵니다. 물론 후방 카메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후방 센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카메라로 보는 것과 센서가 알려주는 건 확실히 다릅니다. 특히 양쪽 사이드의 경우 카메라보다 센서를 믿는 게 더 나아요. 아무리 운전에 능숙한 분이라고 해도 안전을 위해서라면 후방 센서는 필수입니다. V1 트림 단점입니다. 요즘엔 보기 힘든 직물 시트 들어오는데요. 직물인 걸 떠나서 열선조차 없습니다. 아니, 직물은 겨울에 덜 추우니까 열선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겨울에 추운데 가죽 직물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 차 가격에 스마트키까지 바르는 건 무리였을까요? 아니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스마트키나 무선 폴딩키나 단가로 보면 거기서 거길 텐데, 물론 혼자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폴딩키나 스마트키나 뭐 그게 그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편의성 면에선 폴딩키가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자동차 키를 가방에 넣고 다니시는데, 그럴 때 폴딩키는 일일이 꺼내서 문 열어주고 꽂아서 시동 걸고 그래야 되니까 아무래도 불편합니다. 에어컨이 오토가 무슨 필요가 있어 하시겠지만, 댁에서 쓰는 에어컨을 생각해보시면 오토 에어컨이 아닌 에어컨이 없습니다. 집에서 쓰는 에어컨도 전부 오토 에어컨인데, 운전을 하는 자동차는 당연히 오토 에어컨이 되어야 훨씬 편하겠죠. 특히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시는 분들은 수동 에어컨의 경우 더욱더 불편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V1 등급의 가장 아쉬운 점은 LED DRL을 돈 주고도 얻을 수 없다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 그냥 쌍용에서 V1은 팔기 싫어하는 것 같긴 합니다. 너무 넣어주는 게 없어요. V3 트림입니다. 2,050만원이고요. V1 대비 212만원 올랐습니다. 노란 전구 타입이었던 데이라이트가 멋진 LED 타입으로 바뀝니다.
요즘 주간주행 등이 LED 아닌 차가 없죠. 인조가죽 시트는 재질이 그리 뛰어나지 않지만 그래도 직물 시트보단 훨씬 낫습니다. 핸들에 가죽이 둘러지면서 열선 기능이 추가되는데요. 열선 핸들이 겨울엔 정말 꿀 기능이죠. 특히 수족냉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아침마다 꽁꽁 얼어붙은 핸들 잡는 거 정말 고역입니다. 열선 핸들의 경우 작동하기만 시작하면 생각보다 빨리 온도가 올라오기 때문에 두 손으로 핸들을 꼭 잡고 운전하게 돼서 뜻밖의 안전운전에도 좀 도움이 되긴 합니다. 2열 센터 암레스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뒷좌석의 편의성은 달라집니다. 일단 센터 암레스트가 있으면 몸을 기댈 수가 있으니까 장거리 운전 시 편하고요. 또한 컵홀더가 있으니까 뒷좌석에서 분유 타는 아이 엄마에겐 필수 옵션입니다.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은 레이더로 앞차와의 간격을 조정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게 쓸모가 없느냐? 아닙니다. 고속도로 운행 시에 차가 많이 없다면 적정 속도 지정해놓고 운전하면 되니까 이것만 해도 엄청 편하긴 해요. V3 단점입니다. 차 가격이 200만원이나 올랐는데 후방 카메라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비게이션과 묶어서 판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후방 카메라를 2천만원짜리 차에 기본으로 안 넣어주면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광고에서 나오는 멋진 LED 헤드램프나 LED 후미등은 이 등급에서는 돈 주고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V3가 V1에서 밸류업 패키지 추가한 거랑 옵션 차이가 거의 없는데 뭐 이렇게 비싸게 옵션을 해놨는지. 물론 LED DRL 같은 게 들어오긴 했죠. 근데 뭐 어쩌라고. 설마 LED DRL이 130만원이라고? 아니죠. 그렇게 비싼 거 아니잖아요. 이럴 거면 V3 등급은 도대체 왜 만든지 모르겠습니다. V5입니다. 2193만원이고요. V3 대비 143만원 올랐습니다. 풀 LED 헤드램프의 경우 광량도 광량이지만 시인성에서 확실히 뛰어납니다. 빛이 명확하게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멀리까지도 밝고요. 색 온도도 프로젝션 같은 노란빛이 아니라 하얀빛이기 때문에 LED DRL과 컬러가 맞아서 이쁘기도 합니다. 자기가 밤눈이 좀 어둡다 싶으신 분들은 안전을 위해서도 LED 헤드램프를 다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 수동 타입의 룸미러가 전자식 룸미러로 바뀝니다. 이제 뒷차가 아무리 하이빔 쏘고 다닌다고 해도 무서울 게 없습니다. 룸미러가 알아서 광량을 줄여주니까요. 거기에 전자식 룸미러가 되면서 하이패스도 같이 적용되는데요. 요즘 하이패스가 아무리 싸다고 해도 역시 순정만한 게 없죠. 보기에도 깔끔하고 배터리를 갈거나 하지도 않아도 되니까 좋습니다. 통풍 시트의 경우 여름에 필수인 옵션인데요. 통상적으로 운전자가 동승자보다 운전으로 인해서 체온이 1도 정도 높다고 하죠. 그럴 때 에어컨만으로는 체온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통풍 시트의 경우 시원한 것도 있지만 등과 엉덩이에 땀이 안 차게 도와주니까 쾌적함에서 확실히 유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초봄부터 늦가을까지 통풍 시트를 쓰는데요. 뭐 시원한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쾌적해서 좋죠. 운전석 시트가 전동 시트로 바뀌면서 럼버 서포트도 같이 추가됩니다. 허리 지지대라고 하는데요. 운전석 전동 허리 지지대의 경우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장거리 운전 시 허리가 아프냐 안 아프냐가 갈릴 정도로 정말 중요한 옵션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것만 죽어라 넣어주고 운전자들이 정말 원하는 거는 왜 이렇게 안 넣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차값이 2200만원인데 아직도 내비도 없고 후방 카메라도 없습니다. 내비와 후방 카메라야 패키지로 옵션 넣어서 팔아야 하니까 뭐 그렇다고 칩시다. 문제는 이놈의 오토 에어컨은 돈 주고도 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토 에어컨은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넣어주는 걸까요? 그거 비싼가요? 아니 차값이 143만원이나 올랐으면 오토 에어컨 정도는 넣어줬어야죠. 아니 그러면 넣을 수 있는 기회라도 좀 주면 좋은데 쌍용은 절대 그런 기회는 주지 않습니다. 광고에서 그렇게 얘기하던 LCD 계기판 역시 V5에선 돈 주고도 달 수가 없습니다. 이럴 거면 광고 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돈 주고도 달 수 없는 옵션을 광고하나요? V5에서 LCD 계기판을 못 달게 하면 사람들이 안달이 나가지고 V7으로 트림 업그레이드 할 것 같아서 그런 건가요? 어휴, 사람들이 바본가요? 그깟 LCD 계기판 하나 달아보겠다고 150만원 더 비싼 V7을 사게? 아니 V7 산다고 해서 LCD 계기판을 공짜로 달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또 160만원 더 주고 블레이즈 코핏을 넣어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V5에선 2열 열선 시트 없습니다. 아니 돈 주고도 못 넣습니다. V7 트림입니다. 2355만원이고요. V5 대비 162만원 올랐습니다. 인조 가죽 시트가 천연 가죽 시트로 바뀝니다. 천연 가죽이 만져보면 알겠지만 인조 가죽에 비해서 더 부들거리고 푹신한 맛은 있습니다. 이게 쭉 타고 다닐 때는 이게 천연 가죽이 좋은 건가 싶은데 막상 인조 가죽 시트 타보면 아이고 이래서 사람들이 천연 가죽 하는구나 싶습니다. 독립 제어 풀 오토 에어컨이 들어오는데요. 오토 에어컨만 되는 게 아니라 운전석과 조수석이 따로 온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굳이 운전자가 조수석 사람을 위해서 온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쪽으로 서로 다른 온도의 바람이 나오게 세팅할 수 있으니까 각자 쾌적하게 다닐 수 있죠. 전방 주차 센서 역시 이 차를 처음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에겐 꼭 필요한 옵션인데요.
전방 주차뿐만 아니라 좁은 골목길 통과 시에 매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차폭에 대한 감이 없을 경우엔 전방 주차 센서로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드디어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왔습니다. 가족차로 타려면 뒷좌석 열선 시트는 필수죠. 특히 겨울이 돼보면 합니다. 안 그래도 티볼리 2열 송풍구도 없는데 열선 시트까지 없으면 뒷좌석은 정말 냉장고처럼 추울 거예요. V7 트림 단점입니다. 이제는 말하기도 지친 내비와 후방 카메라. 아휴, 쌍용 니들이 이겼다. 내가 미안하다. 그냥 내가 돈 벌어서 내비게이션 패키지 넣을게. 그리고 아까부터 거슬리던 건데 20만원짜리 무릎 에어백을 왜 옵션으로 빼놓고 파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한국 사람들이 안전을 돈 주고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굳이 에어백을 20만원 주고 따로 파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이번에 그렇게 광고하던 LCD 계기판은 160만원을 써야 들어옵니다. 물론 이 160만원 안에 120만원짜리 내비게이션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비싼 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있죠. 문제는 V7을 와야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트림인데도 불구하고 2열 송풍구가 없습니다. 사실 그거 뚫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왜 이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로써 등급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